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할까요? 이 해묵은 질문은 지구가 돌기 시작한 이래로 수억 번은 더 나왔을 주제지만 사실 우리 뇌의 설계도를 슬쩍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 본능은 만년 전 수렵 채집 시대의 기억을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그 시절엔 이성과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사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존과 번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엄청난 사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성을 보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내 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0.1초 만에 스캔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죠.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무례한 오해 장치를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게 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위스콘신 대학교의 에이프릴 블레스케 레렌 교수가 실제 남녀친구 88쌍을 실험실로 불러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끝판왕이었죠. 남성들은 상대 여성이 보여준 단순한 친절이나 미소를 성적 관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사친이 보내는 은밀한 시그널조차도 우리는 정말 끈끈한 우정이야 라며 순수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거든요. 남자는 오, 방금 나보고 웃었는데? 이건 100% 시그널이다 라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데 여자는 와, 내 친구 역시 매너가 좋아. 우린 역시 베프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가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남성의 뇌는 여성의 호의를 인식하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번식 전략의 회로를 먼저 돌려버립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쪼개지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진화의 장난이 숨어있는 셈이죠. 결국 남녀 사이의 우정이라는 단어는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는 관계를 과대평가하고 여성은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이 기묘한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평화로운 친구 사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서로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거나 사회적 환경이 변하는 순간 아주 쉽게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이라는 게 사실은 뇌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전쟁터의 최전방이나 다름없거든요. 특히 이런 본능적인 오해는 단순히 개인의 착각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믿어왔던 우정이 사실은 뇌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 위태로운 저울질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남녀의 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본능의 오해가 일상 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된 거죠. 학교나 직장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묘한 기류나 찰나의 눈맞춤이 단순한 우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만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본능의 부름인지 구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업무를 공유하는 사이라면 그 경계선은 더 흐릿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본능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사회적 공간들이 어떻게 이 미묘한 우정을 뒤흔들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무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혹은 퇴근길 점의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어떻게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는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기묘한 관계인 워크스파우즈의 실체는 우리에게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파티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업무와 사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로 말이죠.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남녀가 단둘이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건 거의 우리 곧 결혼합니다 라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이성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문법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남녀공학이 도입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공부든 업무든 이성과 머리를 맞대고 동료로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캠퍼스 낭만이라는 이름 아래 밤마다 담을 넘나들던 학문적 동료들이 사실은 끓어오르는 본능을 이성이라는 껍데기로 간신히 덮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는 인위적인 우정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은 여전히 만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몸은 21세기 최첨단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여기서 비극과 희극이 동시에 교차하는 겁니다. 특히 현대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워크스파우즈 현상은 정말 기묘하죠. 하루 8시간 이상을 파티션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면서 점심 메뉴 고민부터 상사 뒷담화까지 배우자보다 더 많은 감정의 파편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보는 배우자의 뒷모습보다 사무실에서 보는 직장 동료의 옆모습이 더 익숙해지는 서글프고도
위험한 순간이 오곤 하거든요.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조명 아래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결하다 보면 묘한 동질감이 피어납니다. 이 고생을 알아주는 건 역시 너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정의 경계선은 아주 미세하게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마법에 가깝습니다. 업무라는 공적인 명분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스스로도 우린 그냥 일로 엮인 사이야 라고 안심하며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고민이 업무 이야기 속에 슬쩍 끼어들고 퇴근 후에도 메신저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미 그 관계는 순수한 우정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반복적인 노출과 감정적 공유를 친밀함으로 해석하고 곧이어 호감으로 번역해버리거든요. 좁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나누는 짧은 농담이나 프로젝트 마감 직후의 해방감을 함께 만끽할 때 우리 뇌 안에서는 본인들도 모르는 화학작용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동료일 뿐이야 라고 선을 긋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호르몬들은 이미 다른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공간의 침입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사회가 만들어준 친구라는 편안한 옷을 계속 입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옷 아래 숨겨진 본능의 민낯을 마주할 것인지 말이죠. 특히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오는 회식 자리나 단둘이 남겨진 야근 시간처럼 이성의 방어 기제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상황은 더욱 급변합니다. 징그럽던 남사친이나 무심했던 여사친이 갑자기 운명의 상대처럼 보이는 그 0.5초의 찰나,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이 미친 듯이 활성화되면서 우정이라는 견고한 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 사이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이성적이고 통제력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화학물질들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정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죠. 원래 이 녀석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눈치도 없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뇌가 이 사람 그냥 친구가 아닌데? 라며 친구 스위치를 냅다 꺼버리고 연인 모드로 강제 전환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게 바로 뇌의 보상회로인 복측 피계 영역, 즉 VTA입니다. 여기가 자극되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밥 잘 먹는 징그러운 남사친이나 목소리 큰 여사친이었던 상대가 예기치 못한 0.5초의 찰나에 갑자기 운명의 상대로 필터링 되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술 기운에 살짝 몽롱해진 상태에서 스친 가벼운 손길이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그 눈빛 하나에 뇌는 와 대박 찾았다 내 사랑 이라며 도파민 폭죽을 터뜨려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연애 고민 들어주던 사이인데 말이죠. 이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점진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오늘따라 제가 좀 괜찮아 보이네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본인들은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방어막을 치지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이 화학적 합작은 이미 견고했던 우정의 성벽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결정적인 밤 예기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당혹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편안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숨소리가 들리고 옷깃만 스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은 정말이지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정은 무슨 내가 미쳤나봐 라고 자책해봐도 이미 옥시토신과 VTA가 손을 잡고 내 이성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뒤거든요. 이런 감정의 농도 변화를 뒤늦게 깨닫게 되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어색해집니다. 고백하자니 우정을 잃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런 화학적 배신을 겪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안전장치 하나를 남겨두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본능이 나를 흔들어도 이 관계가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쿨한 친구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슬쩍 상대방을 내 인생의 예비 후보군에 올려두는 거죠. 이른바 우정이라는 이름에 가면 뒤에 숨겨둔 아주 영악하고도 본능적인 심리적 보험 전략입니다. 장난처럼 우리 40살까지 둘 다 솔로면 그냥 확 합칠까? 라고 던지는 그 가벼운 농담 속에 사실은 얼마나 묵직한 진심과 계산이 깔려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농담이라며 웃어넘기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0.1mm 정도 더 크게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라는 견고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플랜 B가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죠.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나중에 40살까지 우리 둘 다 혼자면 그냥 우리끼리 살까?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보험 전략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손실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여기서 자원이란 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라는 아주 귀중한 옵션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우정 중 상당수가 사실은 이 잠재적 파트너 후보군을 유지하려는 기제라는 연구 결과도 꽤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철벽을 치면서도 무의식 한 구석에서는 이 친구를 비상용 플랜 B로 저장해두는 거죠. 이 관계가 주는 안락함과 정서적 지지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당장 연인이 되기엔 리스크가 크니까 우정이라는 아주 가성비 좋은 포장지로 이 관계를 묶어두는 겁니다. 이 심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내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결혼을 발표할 때입니다. 흔히 베프의 결혼식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분명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건 단순히 친구를 뺏긴다는 서운함을 넘어서 내 인생에 든든한 보험 하나가 만기 직전에 해지된 것 같은 자원 손실에 대한 공포에 가깝습니다. 아, 이제 저 옵션은 영영 사라졌구나 라는 걸 뇌가 본능적으로 깨닫는 순간이죠.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내 무의식이 보낸 뒤 늦은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장난처럼 던졌던 우리끼리 살까? 라는 농담 속에 사실은 얼마나 묵직한 진심과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내 곁을 영영 떠나 다른 사람의 확정된 파트너가 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참 영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남녀 사이의 우정은 전부 이런 음흉한 계산 위에 세워진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본능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이런 묘한 심리적 보험 전략 속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그 경계선을 지켜내며 우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은 대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이 위태로운 저울 위에서 평온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우린 진짜 친구야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본능을 이겨내며 실천하고 있는 아주 철저한 감정적 합의와 관리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명확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본능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이성 친구라는 기적 같은 관계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예술가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 아슬아슬한 저울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저는 이들을 경계선의 예술가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본능이 유혹하고 뇌가 착각을 설계해도 아주 영리하게 그 함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들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명확한 제외입니다. 이미 각자 확고한 연인이 있어서 이성적 에너지를 쏟을 곳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서로의 취향이 지구 반대편만큼 멀어서 성적 긴장감이 0%에 수렴하는 상태여야 하죠. 넌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 스타일은 1도 아니야 라는 확신이 서로의 눈빛에서 읽힐 때 비로소 안전한 우정의 광장이 열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노동의 선을 아주 칼같이 긋는 겁니다. 외로울 때만 전화를 건다거나 새벽 2시에 갑자기 고민 상담을 핑계로 연락하는 건 사실 우정이 아니라 연인의 기능을 친구에게서 갈취하는 행위에 가깝거든요. 예술가들은 이런 감정의 과잉을 귀신같이 경계합니다. 상대방을 내 외로움을 달래줄 감정, 쓰레기통이나 예비 파트너로 쓰지 않겠다는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각자의 파트너에게 이 관계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하는 거죠. 비밀이 생기는 순간 우정은 변질되기 마련이지만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을 때는 오해라는 잡초가 자랄 틈이 없거든요. 실제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우정을 지켜온 남녀가 있는데 이 관계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의외로 한쪽의 단호한 거절이었다고 해요. 한때 한쪽이 잠시 흔들렸을 때 상대방이 너를 잃고 싶지 않으니 선을 넘지 말자 라고 아주 정중하고도 차갑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 순간의 거절이 상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견고한 안전장치가 된 겁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평온하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우정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본능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거리를 1cm도 어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인 셈이죠. 우리는 흔히 우정을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녀 사이의 우정은 매 순간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위태로운 저울질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마주하게 될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기나긴 탐구의 마지막 종착지로 향해볼 시간입니다. 남녀 사이의 친구라는 관계는 결코 자연스러운
사회적 기본값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혹과 본능의 오해를 뚫고 만들어가는 아주 인위적인 예외에 가깝죠. 우리 몸은 만년 전의 번식 전략을 기억하고 뇌는 0.1초 만에 상대방을 스캔하며 호르몬은 틈만 나면 우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이런 강력한 생물학적 중력을 거스르고 누군가와 친구로 남겠다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수준의 사회적 선택이자 의지의 승리입니다. 너랑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이 비극적인 짝사랑의 대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적 신뢰로 승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를 통제하기로 결심할 때 가능해집니다. 결국 남녀 사이의 우정은 저절로 생기는 행운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서로를 친구로 남기기로 선택할 때만 유지되는 매일의 기적인 셈입니다. 이 아슬아슬하고도 아름다운 저울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본능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의지의 힘으로 이 기적 같은 우정을 지켜낼 것인지 그 해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이 기나긴 탐구의 종착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생각보다 아주 묵직합니다. 남녀 사이의 친구라는 관계는 결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굴러가는 자연스러운 기본값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수많은 본능의 유혹과 뇌의 오해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센 풍파를 뚫고 만들어가는 아주 인위적이고도 고귀한 예외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만년 전의 번식 전략을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두고 있고 우리 뇌는 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를 스캔하며 본능의 회로를 돌립니다. 호르몬들은 또 어떻고요? 틈만 나면 우정의 스위치를 슬쩍 내리고 연인의 감정을 불어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강력한 생물학적 중력을 거스르고 누군가와 친구로 남겠다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수준의 사회적 선택이자 의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본능을 이성의 힘으로 꾹꾹 눌러 담고 상대방을 나의 욕망을 채울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 말이죠. 그래서 남녀 사이의 우정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치열하게 움직이는 동사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친구였어도 내일 본능이 나를 흔들 때 다시 친구로 남겠다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랑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거절의 대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우정을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적 신뢰를 상징하는 훈장이 됩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들지 않고 외로움의 도구로 쓰지 않으며 그 적절한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 고통스러운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정은 기적처럼 완성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일궈낸 정원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 위태로운 저울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본능의 속삭임보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남녀 사이의 우정은 저절로 생기는 행운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서로를 친구로 남기기로 선택할 때만 유지되는 기적입니다. 이 아름답고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기꺼이 즐기며 본능을 이겨낸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유대감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